안녕하십니까, 박상환입니다. 네, 8월도 MyCRM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yCRM 과정, 약관을 알면 고객이 보인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벌써 8번째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약관을 알면 그냥 고객이 보일까요? 아니죠. 약관을 알면 만나서 이야기해 줄 고객이 보인다,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 FP님들은 늘 새로운 고객을 만나야 되고 늘 새로운 가망 고객을 발굴해야지만 이 영업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만날 고객이 없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죠. 하지만 약관을 알면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고, 또 제가 직접 시연도 해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가망 고객 발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늘 하는 얘기입니다. 보험 영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예, 보험 영업은 크게 한탕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보험 영업을 잘하는 방법은 여러 많은 우리 업계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시지만, 제가 만났던 토니 고든이라는 MDR 협회장은 매일 3명의 가망 고객, 또 일주일에 15명의 가망 고객을 만나면 이 일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고소득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의 말씀처럼 이렇게 따라서 영업을 한 지가 벌써 이제 18년 차가 되었는데요. 왜 FP님들은 정기적으로 고객을 만나야 될까요? 그죠? 왜 고객을 만나야 되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고객은 언제 보험에 가입할지 모릅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고객은 본인이 계약하고 싶을 때 보험 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언제 보험 계약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고객을 만나야 되는 거죠. 왜? 고객이 보험 계약을 하고 싶을 때 누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바로 내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객들을 꾸준히 만나는 방법들 뭘 했습니까? 옛날에 선배님들은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서 봉사품을 가지고 많이 다녔죠. 대표적인 봉사품 저도 썼지만은 티슈라든지 아니면 화장지라든지, 티슈가 화장지인가요? 네. 또는 예전에 선배님들 보시면 그 크린랩 또는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객을 만나는 고객들도 있었고, 또 어떤 선배님들은 매일 사탕 돌리기를 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끊임없이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쓰고 있는데, 약관의 내용을 알면 그 얘기를 해줄 고객이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만나는 모든 고객은 뭘 가입하고 있습니까?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뭡니까? 나는 보험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봉사품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고객들을 만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가입한 그 보험에서 흔하게 놓칠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 또는 보험 가입 이후에 고객이 꼭 알아야 될, 또는 보험 가입 이후에 보장을 받기 위해서 고객이 꼭 알아야 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이야기하러 다닌다면 고객을 만나러 가는 내 발걸음도 가볍고, 그 다음에 나를 만나는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그 상품 안에서 흔하게 놓치는 보험금 얘기를 해주는 FC가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리고 그 만남이 쌓이다 보면 고객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아는 설계사 중에 박상환 씨가 가장 자주 나를 찾아오고, 내가 아는 설계사 중에 박상환 씨가 가장 보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는 사람이다 라는 인지만 된다면 고객이 언제 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다른 설계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받았을 때 나를 떠올리지 않을까요? 또는 뭐 직장인이라면 주변에 누가 보험에 관련해서 문의를 하거나 보험 가입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내가 아는 설계사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매월 어떤 약관의 주제를 가지고 고객을 만날 것인가를 벌써 7개월 동안 공부했고 지금 이제 8개월 차가 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1월 달은 건강검진 시즌이라서 건강검진 관련된 흔하게 놓치는 수술보험금 얘기를 했고요. 2월 달에는 보험 가입 이후에 실손보험 재가입의 정보를 받기 위해서 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누수사고를 보장받기 위해서 주소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방송을 했었고요. 3월 달에는 용종을 제거했는데 의사가 양성 종양이라 하더라도 제자리암이 가능한 조직검사 결과지가 있고, 의사가 제자리암이라고 해도 일반암이 가능한 조직검사 결과지가 있다라는 내용을 했었고요. 4월 달에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 처리, 공상 처리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내가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에 청구할 보험금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흔하게 놓치는 실손보험금이란 주제를 가지고 주변에 입원한 환자가 있으면 소개해달라. 왜? 그분이 실손보험금 제대로 잘 받으셨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소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럼 6월 달에는 수술특약별 특징과 장점, 단점들을 말씀드렸고, 그 수술특약에서 흔하게 놓치는, 특히 동시에 위나 대장에서 용종을 제거했을 때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 용종 제거하신 분이 있으면 또 소개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7월 달은 암보험의 변천과정과 원발 부위 기준 조항, 이 약관에 들어온 시기, 그 다음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전이된 경우 놓친 보험금 찾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8월 달은 뭘 할 거냐면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라는 상해란 글자가 들어간 상품을 가입한 고객이라면 꼭 알아야지만이 보험금을 잘 챙겨받을 수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총 5가지 주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고객 사례가 있는지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과연 약관의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어떤 의미인가, 어떤 내용으로 적혀져 있는가 볼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약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볼 것이고요. 그 다음 얘와 빠질 수 없는 게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주변에 초, 중, 고, 대 자녀를 두신 또는 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이 요즘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이동장치와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고, 얘들을 토탈해서 고객과 어떤 대화를 할 건지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고객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한 사례인데요. 예전에 2010년도쯤에 그러니까 모 보험회사에 그냥 통합보험을 계약하신 고객입니다. 통합보험을 계약했지만 상품 특약이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주계약인 상해 사망, 그다음 상해 후유 장애, 그다음 상해 수술, 그다음에 상해 입원, 상해 통원, 뭐 실비를 포함해서 이런 계약을 하신 고객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으셨어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실비를 청구했습니다. 청구하고 나니까 허리 아파서 병원 치료 받은 병원비는 다 지급이 됐는데 그 실손보험의 담당자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객님, 보험 계약 당시에 고객님께서는 저희 회사에 냉난방기 설치 업체 대표라고 직업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그 직업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분이 경남 양산에 계신 분인데 뭐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옛날에는 냉난방기 업체 대표였는데 현재 경기도 안 좋고 뭐 매출도 별로 없어서 직원들 내보내고 내가 요즘에 현장 일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보험회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고객님의 직업 급수가 2급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추징금이 얼마 발생하고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얼마로 바뀝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이분 70대 초반이시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실손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손보험 꼭 유지하고 싶은데 내가 직업이 변경된 것 때문에 보험료가 바뀌는 건 이해하겠지만 추징금을 얼마 내라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을 건데요. 하지만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회사는 이런 경우에 일시금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추징금이고요.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약관에서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사례는 지난달 사례입니다. 이것도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고객분의 자녀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험회사에서 고객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고객님 잘 지내십니까? 저희 보험계약 유지해서 감사드리는데 고객님 자녀분, 계약자가 어머니셨거든요. 고객님 자녀분의 보험회사에 알린 직업은 학생인데 아직도 학생으로 있나요? 아니면 취업을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이 그걸 왜 물어봅니까? 라고 하니까 약관상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었을 때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안내를 받으신 고객이 또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아니 보험회사가 이렇게 안내하는 게 맞냐? 맞습니다. 이런 내용 전부 다 약관에 있습니다. 또는 이거는 금융감독원이 2017년 11월 발표한 보도자료인데요. 금융감독원 스스로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 금융감독원에 공개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안건 분석 결과 발생 사유의 대부분은 땡땡땡땡의 변경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데 기인한다라고 금감원이 보도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금융감독원조차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금융감독원에 오는 민원의 대부분은 땡땡땡땡의 변경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 그게 뭡니까?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을 알리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 다시 말해서 얘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제가 볼 때 시간이 가면 이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우리말로 하면 통지 의무를 자연스럽게 위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현재 대부분의 아기들 태어날 때부터 태아보험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 아기들은 다 보험에 가입하고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만약에 직업 군인이 되거나 또는 엔지니어가 되었을 때는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거잖아요. 그럼 그걸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모든 어린이들은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계약자인 부모가 알고 그걸 나중에 보험회사에 알리면 보험료를 조금 더 내면 되는데 알리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고객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또는 사무직에 계신 분들이 은퇴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은퇴가 뭡니까? 바로 농부겠죠. 그러면 이것도 사무직에서 농부로 직업이 바뀌거나 또는 사무직에서 은퇴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해. 그분 직업 뭡니까? 무직이겠죠. 그것도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내용들을 학습을 하셔서 약관의 내용들을 학습을 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고객한테 알려주는 활동을 하셔야 돼요. 활동. 이걸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유효 활동입니다. FC님들은 신계약 활동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신계약 활동은 내가 다음 달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죠. 근데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활동은 유효 활동이라고 하는데 왜 해야 되냐면 이런 유효 활동은 씨를 뿌리는 작업이죠. 왜 씨를 뿌리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까?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끊임없이 고객을 만나서 그들에게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왜? 그들이 언젠가 보험가입할 때 또는 그들 주변에 누군가가 언젠가 보험가입할 때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박상환 설계사가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고객들을 터치해야 된다. 근데 이 내용은 분쟁도 많고 많은 분들이 쉽게 간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전달해주면 이런 정보를 받는 고객분들이 좋아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58년 개띠들, 1차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은퇴를 막 하고 있죠. 그러면 이분들은 직장인에서 뭐가 됩니까? 별일을 하지 않으시면 무직이 되죠. 그러니까 무직일 때 몇 급이냐? 제가 벌써 회사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험사회사가 보험 계약 일자와 그 다음에 무직이란 직업을 넣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010년도에 가입한 보험에서 61세 이상 무직은 2급으로 나오고요. 2024년도에 가입한 보험에서는 남자 무직이 3급으로 나와요. 그럼 만약에 이때 보험 계약을 하거나 이때 보험 계약을 하신 분이 계약 당시에는 사무직이었어요. 그런데 은퇴를 했습니다. 그럼 은퇴를 하면 무직이 되겠죠. 그럼 무직이 되면 사무직 1급에서 2급이나 3급으로 급수가 변경된 겁니다. 그럼 이것도 직업, 직무가 변경된 거기 때문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회사는 이제 현대해상이죠. 글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특이하게 현대해상은 1급인 사람이 무직이 되면 1급, 2급인 사람이 무직이 되면 2급으로 바뀝니다. 요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무직에 있다가 무직이 되면 직업 급수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굳이 안 알려도 된다. 이런 회사고요. DB손해보험도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이 직업을 갖게 되거나 사무직에 있는 분이 은퇴를 하면 급수가 변경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도 있지만 어쨌든 급수가 변경이 되면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 그런 것들 현재 많은 보험사들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콜센터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물어보기도 한다. 가 이제 고객 사례였습니다. 자, 그럼 과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약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MyCRM 과정 뿐만 아니라 MMV 과정에서 한번 이 약관들은 저희가 다 이제 그 성장지원본부에서 다 배포했던 약관이고요. 약관을 보시면 참고로 이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란 이 조항은 상해란 글자가 들어가는 특약에는 다 따라 붙죠. 상해란 글자가 들어간 대표적인 특약이 뭡니까? 가장 많이 가입한 실손보험, 상해 입원, 상해 통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겠죠. 어쨌든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약관을 보시면 네모 1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다시 말할게요. 다시 해석을 해보면 상해란 글자가 들어간 특약은 전부 다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가 따라오는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이라고 했어요. 보험기간 중. 보통 우리가 상해보험 아니면 통합보험을 계약할 때 몇 세 만기로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100세 만기로 많이 하시죠. 요즘에 어떤 보험사는 110세 만기도 있던데 어쨌든 이 말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죽을 때까지라고 말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음 각 호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두 번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 3번, 세 번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네 번째, 좀 괄호가 많은데 괄호를 빼고 읽어보면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다시 돌아가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보험을 가입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거나 두 번째, 운전 목적이 변경되거나 세 번째,
운전 여부가 변경되거나, 네 번째, 오토바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게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약관 내용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통지 의무죠.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을 뭐라고 말하냐? 현재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 직업을 그만둔 경우 예시를 들면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라고 하면서 예시로 자가용에서 영업용 또는 영업용에서 자가용이죠. 참고로 자가용에서 자가용으로 바뀌면 이거는 급수가 안 바뀌지만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바뀌면 급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통지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 운전을 안 하다가 하게 된 경우, 하다가 안 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 예시로 들고 있는 게 비운전자에서 운전자, 운전자에서 비운전자인데 보통 우리가 뭐 사무직에 있는 사람이 운전을 안 한다라고 하면 1급이고 자가용을 몰아도 1급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통지하면 발생하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자가용이 아니라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관에 이렇게 써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급수가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륜 자동차가 뭡니까? 오토바이죠, 그죠? 오토바이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엔진 달린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뭐 해야 된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라는 게 현재 약관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2018년 4월에 한번 변경이 되었는데 2018년 4월 이전 통지 의무 약관은 조금 내용이 짧지만 똑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읽어보면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라고 했다가 현재 약관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1항입니다. 1항. 그럼 2항은 뭐냐? 현재 약관 기준으로.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수, 우리가 지금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는데 그 급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20조에 따라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럼 20조를 잠시 보여드리면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뒷면에 적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저는 4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 등 그 밖의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통지 의무, 제가 지금까지는 사무직이었는데 다음 달부터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상해 담보를 빼라고 한다든지 상해 담보를 축소하라고 하든지 어쨌든 그 밖의 계약 내용을 다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통지 의무는 보험 기간 중에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 운전 여부, 운전 목적의 변경, 이륜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이 내용을 알리면 보험회사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이제 2항까지 본 겁니다. 이제 3항을 보겠습니다. 3항.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운전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 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 금액의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해석을 하면 내가 만약에 위험이 감소된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위험이 감소된 경우 만약에 제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부터는 일용직을 그만두고
사무직으로 일을 합니다라고 말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3급인 직업에서 1급인 직업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게 위험이 감소된 경우죠. 그럼 회사는 뭐 한다? 보험료를 줄여주겠다. 왜? 덜 위험한 만큼 보험료를 덜 받겠다. 요까지만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 금액을 환급하여야 된다. 이 말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았을 때 미래의 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해서 일부를 이렇게 쌓아두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데, 일용직에 일하는 사람한테 주기 위한 책임준비금이 클까요? 사무직인 사람한테 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 클까요? 그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돈을 쌓아두겠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위험한 일을 하다가 위험하지 않은 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준비금을 덜 쌓아도 되니까 그 차액은 돌려드리겠다. 이 말을 하는 거고, 그럼 반대의 경우, 위험이 증가된 경우는 뭡니까? 내가 사무직에 있다가 일용직을 합니다라고 말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정산금액, 책임준비금 차액이 발생하니까 일시금으로 내라 라는 내용이 약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위험한 일을 합니다라고 보험회사에 알리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는 얼마 더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책임준비금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산금액을 더 내세요. 일시금으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추징금이라 하잖아요. 그게 발생할 수 있다고 약관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네모 4번 설명드렸습니다. 네모 4번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 보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이게 뭡니까? 제가 사무직에서 일용직을 합니다 라고 말해서 보험회사가 보험료 얼마 더 내시고요, 추징금 얼마 내세요 라고 말했는데 내가 안 내면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될 보험료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료를 더 내라고 했는데 안 내면 안 낸 비율만큼 삭감한다. 무슨 일이 발생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런데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한다 라고 약관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사무직에 있다가 경기가 어려워서 일용직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다가 저는 이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하면 보험회사가 그럼 보험료 얼마 더 내셔야 되고요, 추징금 뭐 몇십만 더 내세요 라고 말했는데 나는 못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라고 말하면 보험회사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네가 만약에 일용직, 증가된 위험, 일용직을 하다가 다치면 삭감할 거야. 근데 그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는 일을 하다가 다치면 원래대로 준다. 이 말은 내가 돈을 안 내고 일용직을 다니고 있었지만 등산 가서 다쳤어. 그거는 증가된 위험인 일용직과 관계가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원래대로 보험금을 준다라고 되게 상식적인 말을 써놨습니다. 다음 5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항에 따라 보상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었는데 회사에 알리지 않았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당연히 삭감해서 주겠다 라고 알린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개인적으로 이 5항은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보험을 가입하고 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거나 오토바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그럼 알리면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할 것이고 또는 추징금을 더 내라고 할 건데 만약에 네가 그걸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와 관계에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지 않은 만큼 삭감해서 지급한다. 이 내용이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추징금이 발생했을 때 계약이 유지된 기간에 따라 추징금 규모가 다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 보험사는 추징금, 정산 금액을 일시금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2024년 작년 연말에 이런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직업 변경 시 정산금 분할 납부 방안 마련했다. 무슨 말이냐? 현행 상해보험에서 직업이 위험 직종으로 변경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책임준비금 정산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표준약관은 이를 일시납으로만 납부토록 규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이 되었다. 당연하죠. 직업이 변경되어서 위험한 일을 한다는 말은 솔직히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또 목돈을 내게 하면 그것들이 못 내는 사례가 많고 부담이 간다라고 해서 어떻게 바뀌냐?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시 발생되는 책임준비금 정산 금액을 일시납뿐만 아니라 자녀 보험료 납입 기간 또는 5년 중 긴 기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추징금을 보험회사가 일시금으로 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계약자가 원하면 일시금이 아니라 5년이나 최소한 5년 이상 뭐 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해서 제도가 바뀌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전화해서 미리 물어본다는 사례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에 약관 조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보셨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인데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14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참고로 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우리 MMV 과정에서 좀 2시간 정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제가 이게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깊이까지 못 들어가고 짧게 설명드릴 건데 이 내용의 깊이를 더 공부하고 싶은 분은 MMV 과정에서 스탠다드 과정에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한번 보시면 이 14조 알릴 의무 위반 효과가 14조잖아요. 14조. 근데 14조 앞에 뭐가 있냐? 2개가 더 있어요. 12조가 뭐냐 하면 고지 의무예요. 13조가 뭐냐? 좀 전에 봤습니다.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12조, 13조, 12조 고지 의무, 13조 통지 의무, 그 다음 14조 알릴 의무 위반 효과는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는 통지 의무와 관련된 내용만 볼 겁니다. 14조 알릴 의무 위반 효과,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1번과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동그라미 2번과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죠. 참고로 동그라미 1번이 뭐냐? 고지 의무고요. 동그라미 2번이 뭐냐? 통지 의무입니다. 오늘 저희가 통지 의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2번만 볼게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징후와 관련된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거나 운전 여부, 운전 목적, 오토바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답니다. 참고로 방송을 보시는 많은 FP님들이 알고 계신 내용 중에 통지 의무가 아니라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뭐 우리가 아는 2년이나 3년이나 또는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거를 물을 수가 없어요, 보험회사가. 하지만 통지 의무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계약하고 죽을 때까지 직업 직무의 변경 등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어? 그럼 뭐 하겠다? 계약 해지하겠다. 이게 답니다. 다시 말하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구제가 안 됩니다. 이 부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한 달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다. 요까지 있고 또 다른 내용이 뭐냐? 5항
1항 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제13조 제4항 또는 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야, 네가 통지 의무 위반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지했어. 그러고 난 뒤에라도 우리는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한다? 네가 보험료를 안 냈기 때문에 뭐 한다? 삭감해서 지급한다. 그 다음 6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삭감해서 지급할 건데 너가 알리지 않은 그 직업과 관계없는 일을 하다가 다치면 그때는 원래대로 준다 이 말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요. 내가 사무직에 있다가 일용직이 되었어요. 근데 내가 일용직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삭감해서 지급한다. 하지만 사무직에 있다가 일용직이 된 걸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는데 등산 가다 다쳤어. 그러면 이 조항이 하는 말은 그러면 원래 줘야 될 보험금은 주고 뭐 한다? 해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지 의무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구제가 되지만 통지 의무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구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뭐 해야 된다?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 또는 운전 목적, 운전 여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험사에 알리고 또 제도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추징금을 일시금으로만 낼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5년 이상 분할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얘기하러 다니는 설계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내용은 작년에 나온 대보험 판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마 이런 사례가 많을 거기 때문에 FP님들이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냐? 어떤 분이 보험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10년이 지나고 이분이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사망했습니다. 보통 우리의 고객이 웃을 일이 아니죠. 우리의 고객이 만약에 사망했는데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사망했다라고 하면 저도 덜컥 겁이 나요. 직업을 최초에 잘 얘기했을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망 시의 직업은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근데 보험회사가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이 계약 당시에 보험회사에 알린 직업은 사무원, 건설업 대표, 사무직 관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 계약할 때는 1급으로 계약했다가 보험 계약 이후 10년이 지나서 사망할 때는 3급으로 사망한 거죠. 3급으로 사망한 거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제가 약관 공부했잖아요. 만약에 사무직으로 보험계약하면 1급인데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직업이 바뀌었으면 3급이잖아요. 그러면은 약관상, 지금까지 배운 약관상 이 사람은 계약도 해지당하고 뭐 한다? 보험금도 삭감해 지급한다.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가 되게 좀 특이한 게 이 사람은 계약 당시부터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계약 당시부터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험기간 중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지 않은 거죠. 그럼 이것을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볼 거냐,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거냐가 이 대법원 판례의 관건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MMV 과정을 학습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얘가 고지 의무 위반이 되면 계약하고 난 뒤에 3년이 지나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이 다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상황이 통지 의무 위반이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계약 당시에부터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할 때까지 일용직으로 일하신 분이 보험회사의 계약 당시에 사무직이라고 알렸다. 이 사건이
고지 의무 위반이냐, 통지 의무 위반이냐. 이것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작년 6월 달에 나왔는데요. 고지 의무 위반으로 봤습니다. 판례 일부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상법 651조가 고지 의무, 652조가 통지 의무인데, 상법 651조의 고지 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652조의 통지 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판단하냐?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람은 고지 의무 위반이다. 그러면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면 보험금을 다 주는 게 맞다라는 판결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것도 있다. 이게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냐면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우리말로 통지 의무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약관은 뭐라고 적어놨는지, 그 다음 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셨습니다. 그러면 요까지 보고 난 뒤에 이 내용을 고객들한테 조금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넣은 주제가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그러면 과연 개인형 이동장치가 뭐냐 한번 볼게요. 이거 많이 보시죠? 예. 제가 볼 때 전동 휠은 별로 많이 안 타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특이하신 분들이 많이 타시는 것 같고, 전동 킥보드나 이런 전기 자전거는 정말 흔하게 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얘를 타본 적도 있고 얘를 타본 적도 있습니다. 어플을 가지고. 신문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더만요. 어떤 10대가 공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연세 많으신 분, 60대 남편 B씨와 아내 C를 뒤에서 친 혐의를 받았는데 이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큰일이죠. 다시 말하면 학생이 킥보드를 타다가 뭐 했다? 보행인을 쳐서 사망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무면허 혐의가 적용된다. 왜? 예전 법원 판례상 요런 것들, 요거는 뭐냐 하면 오토바이입니다. 그럼 얘가 오토바이가 된다는 말은 얘를 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허가 없는 10대가 타다가 사고 냈다? 그럼 당연히 무면허 사고가 되고 12대 중과진 사고가 되겠죠. 이건 또 사망 사고가 되겠네.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 킥보드는 함부로 타면 안 됩니다. 누가?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특히 초, 중, 고 학생들은 타면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많이 탑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안다면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같이 섞어서 고객한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참고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가지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내가 운전하다가 내가 다친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킥보드 타다가 내가 다친 거야. 넘어져가지고. 두 번째, 내가 운전하다가 내가 킥보드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이 킥보드 타다가 내가 다친 경우예요. 요거 말고 다른 케이스는 없겠죠. 어쨌든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내가 넘어지면 너 혼자 다쳤어. 그러면 다시 병원 가야겠죠? 그럼 그 병원비 누가 내야 될까요? 누가한테 받아야 될까요? 내 혼자 넘어졌으니까 받을 곳이 없겠죠. 그럴 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과 내가 가입한 상해 수술비, 상해 후유장 이런 것들이겠죠. 줄까요? 안 줄까요? 두 번째, 내가 킥보드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특약을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금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이 킥보드 타다가 내가 다쳤어. 근데 그 사람이 책임지고 돈 주면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이 배째라고 해. 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특약이 뭡니까?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겠죠. 줄까 안 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내가 다쳤어요. 이럴 때 실손보험, 상해 입원 상해통원 또는 상해보험, 상해 후유장의 상해 수술은
뭐가 있습니까?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약관에 써놨잖아요.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 근데 가로 열고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장치가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킥보드를 타다가 내가 다쳤어. 그러면 내가 다친 거 상해 실비 달라고 하면 보험회사가 통지 의무 위반으로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고 차감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받기 힘듭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킥보드를 정말 처음 탔어. 왜? 여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란 말을 쓰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정말 태어나서 처음 탔어 라고 하면 계속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잘 없겠죠. 네. 그래서 내가 킥보드를 타다가 다쳤을 때 내 실비나 내 상해보험은 받지 못한다 또는 삭감해서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킥보드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될까 생각하실 수 있죠. 이게 일배책 약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런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에 뭐가 있냐? 항공기 선박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이륜 자동차 및 이에 준하여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 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 장치 가로 열고 전동휠, 전동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킥보드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킥보드를 타다가 내가 다친 경우에 그 사람이 병원비를 주면 되는데 만약에 못 준다고 하면 내 자동차 보험, 무보험사에 의한 상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사람을 잡은 경우에 개인원 한도만큼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모르게 이런 킥보드 많이 타잖아요. 이런 킥보드 타다가 사고를 내면 첫 번째 무면허 사고가 되고 그 다음 이걸 만약에 보도에서 타다가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죠. 또한 뭐가 되겠습니까?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도 보장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킥보드, 전동 자전거 타면 안 돼요. 근데 타도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기 자전거입니다. 전기 자전거. 단 모든 전기 자전거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전기 자전거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하나는 뭐냐? 스로틀 방식이죠. 오토바이 타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스로틀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땡기면, 부산말로 땡기면 가는 방식이에요. 오토바이는 땡기면 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파스 방식이에요. 파스. 파스가 뭐냐면 페달을 밟으면 자동으로 모터가 페달에 힘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 이 두 가지 방식이 섞인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법적으로 볼 때 땡기면 가는 전기 자전거와 그 다음 땡기면 가는 거와 밟으면 가는 거가 섞인 방식은 오토바이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밟으면 가는 전기 자전거는 현재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킥보드를 탔다. 이거는 뭡니까? 무면허 운전이에요. 전동휠을 탔다. 무면허 운전입니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를 탔을 때에는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 전기 자전거가 땡기면 가는 게 있으면 걔는 오토바이예요. 하지만 밟으면 가는 전기 자전거는 뭐라고요? 얘는 그냥 자전거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파스 방식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도 아니고, 이 말은 뭡니까? 내 실비로 다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고 하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정보들, 고객들의 자녀가 초, 중, 고, 대 학생이면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그 부모님들을 만나서 이런 킥보드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거는 무면허 운전이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된다.
그리고 자칫하면 집안 거덜난다. 하지만 밟으면 가는 전기자전거 방식은 얘가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이 꼭 타야 된다면 킥보드는 절대 안 돼요. 뭐는 괜찮아요? 밟으면 가는 파스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실손도 되고 상해 수술, 상해 후유장애도 되고 일배책도 됩니다. 라고 안내해주면 어떨까요? 그죠? 그게 좋아하시겠죠?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 했냐면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와 관련해서 고객 사례와 약관의 내용들을 보고 그 다음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뭔지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고객과 대화할 것인가.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고 학습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고객들을 터치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제가 터치와 관련해서는 FP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고객 리스트 장부를 꼭 만드셔서 내가 얼마나 터치하는지를 체크해 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냐면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요즘 선제적으로 전화해서 이런 내용들을 물어본다는 사례를 알려드렸고요. 약관의 내용들을 살펴봤고, 그다음 이와 관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고객을 만나야 돼요. 고객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학습을 하는 목표가 뭡니까? 고객을 터치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고객들을 내가 계속 터치를 해서 해야지만이 그들이 보험이 필요할 때 나한테 연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하냐? 어떻게 하냐? 일단은 고객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리스트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1월 달부터 만드시라고 했으니까 지금쯤이면 방송 보시는 FP님들은 다 가지고 계시겠죠. 어쨌든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 그들한테 지역별로 티하시면 됩니다. 제가 부산에 생활했기 때문에 이 내용 가지고 만약에 제가 고객들을 만나면 이렇게 티하겠습니다. 만약에 해운대에 계신 고객이야. 전화하겠죠? 고객님 잘 지내시죠? 제가 다음 주에 해운대구의 다른 고객분 자녀분 킥보드 타다가 사고 난 것 때문에 상담하러 가는 길에 한번 들릴게요. 라고 말하면 고객이 뭐라고 할까요? 오라고 할까요? 말라고 할까요? 그건 고객 성향인데 내가 꾸준하게 정보 주는 활동 터치를 했다라고 하면 고객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상환 설계사는 와봐야 새로운 상품을 공유하진 않고 나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주는데 킥보드 타다가 사고 난 거 이거 우리 애도 타는데 이 생각 하지 않겠을까요? 그럼 그런 분들을 만나서 뭐 하면 됩니까? 고객님 물론 이런 고객한테 티했던 그런 사고는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짓말 하나 만든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운대구에 계신 고객들을 리스트를 업해서 쭉 티를 하면 고객들이 오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분들을 만나서 뭐 하면 됩니까? 열심히 공부한 약관 펼쳐서 제가 오늘 해운대구에 다른 분 자녀가 킥보드 타다가 사고 난 것 때문에 왔는데요. 자, 판례를 보시면 킥보드는 오토바이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걸 타다가 사고가 나면 실손보험도 안 되고 상해 관련 담보도 안 되고 그 다음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크게 곤혹스러워 하시는데 혹시 자녀분들이 킥보드를 타신다고 하면 킥보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대신에 파스 방식의 자전거, 스로틀이 없는 파스 방식의 자전거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되고 실비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타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정보 드리고 그 다음 또 다른 정보를 드린다면 고객님 제가 이 집 자녀분들 계약을 보니까 지금 현재 학생으로 보험 계약 하셨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자녀분들이 대학 졸업에 직업을 갖게 되면 보험약관상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는데 얘는 뭐냐?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거나 운전 목적, 운전 여부가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약관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직업군인이 되거나 또는 남편분이 은퇴를 하시면 꼭 보험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라는 정보까지 섞어서 준다면 그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엄청 이 사람은 내 보험 상품에 관심도 많고 내한테 도움되는 정보를 꾸준하게 주는 사람이다 라는 인지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인지하는 활동을 내가 한 고객을 대상으로 1월 달에 한번 터치하고 예를 들면 이거죠.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홍길동이라는 고객을 1월 달에 건강검진 용종제고를 한번 터치하고 5월 달에 왜 주소 변경이 중요한지 한번 터치하고 8월, 9월 달에는 이거 말고 지금 배웠던 내용 있잖아요.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와
그러면 저기 전동 킥보드 사건을 가지고 터치하고 또 12월 달에 운전자 보험을 터치하면서 달력 하나 드리고 이렇게 내 가망 고객을 내가 스스로 스케줄링을 해서 2달이나 석 달 단위로 터치를 하는 플랜을 내가 돌리고 있다면 그 사람 모두가 내 가망 고객이 되는 겁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험 설계사가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계약한 고객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다. 아마 대부분들은 계약하고 나면 방치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 고객분, 계약을 했든 계약을 하지 않았든 리스트에 다 넣고 뭐합니까? 정기적으로 터치한다라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 소개 영업시장은 계속 확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그 다음 전동 킥보드까지 연결해서 고객들이랑 어떤 대화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잊지 마시고 현장에서 많이 터치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가망 고객이 여러분들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도록 계속 터치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